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445편 위기의 왕세자 양녕대군. 태종 때 마렵의 조선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획득하고 18년 동안 왕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온 측근 신료들을 꼽으라면 10손가락이 모자라겠죠. 그런데 진주교육대 윤정 교수는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자 양녕 이렇게 3대로 이어지는 권력관계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하륜과 이숙번 그리고 황희 이 세 사람을 지목합니다. 하륜이나 이숙번이나 황희 같은 사람은요, 태종에게도 최측근이지만 실제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된 이후 그리고 태조가 살아있을 때 태조와 태종의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세자를 매개로 양녕대군 세자 책봉을 하는 과정에서 아주 태종의 뜻을 잘 받든 인물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자의 왕위 구도를 공고화한다는 것은 세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태종의 왕권을 일단 인정하고 그 후계자인 양녕대군 세자로 넘어간다. 세자 2제로 제로 넘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세자의 왕통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태조가 그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의 아버지 태종의 왕권은 당연히 강력해지는 거죠. 하륜과 이숙번 그리고 황희는 단순하게 태종의 측근으로서 충성을 바쳐왔다는 차원을 넘어서 태조 이성계가 살아있던 당시 양녕을 세자로 책봉하는 과정에서도 태종의 뜻을 잘 받들므로써 태종의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의 왕통을 굳건하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줬다는 것은 곧 현재 왕위에 있는 태종의 왕권도 강화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태종으로서는 아주 든든하고 신뢰할 만한 측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세자가 20살이 넘어서 그 스스로 일정한 권력을 형성해 가고 있는 단계에 이르면 그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이자 뒷날 왕위를 이어갈 세자이지만 태종은 세자가 영향력이 있는 공신들과 결합해서 정치 세력을 키워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리더십연구소의 박현모 연구실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종 스스로가 본인이 형 정종이 있고 자기가 또 세자로 있고 뭐 이런 관계가 얼마만큼 휴화사인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두 해가 하늘에 있다는 게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경험했고 그 한 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종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양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항상 그 주위에서 기득 세력과 그로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이고 그것이 이제 불장난이 되면 결국은 엄청난 파장이 일으켜지기 때문에 사전에 제거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양녕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종의 늘 경계심이었고 그래서 태종은 세자의 주변에서 권력화할 징후가 보이는 인물들을 가차없이 제거해 나갔던 것입니다. 외척 세력인 민씨 집안의 사형제를 죽인 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짚어본 바에 따르면 민무휼과 민무회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세자가 앞장서서 그들의 탄핵을 주장했고 그러한 세자의 탄핵에 힘입어서 태종이 이 두 사람을 제거하지 않았습니까? 전하, 지난 계사년 4월에 왕비마마께서 많이 편찮으셨사온데 그때 신과 효령, 충령 등 저희 세 아들이 권례에 들어가 있었사옵니다. 하운데 그때 마침 민무회, 민무휼 등 두 외삼촌도 문안을 왔었사옵니다. 효령과 충령 두 아우가 약을 받들고 안으로 들어간 뒤 신과 두 외삼촌만 남아서 함께 있게 되었사옵니다. 그때 막내 삼촌인 민무회가 말하기를 민무구, 민무질 두 외삼촌이 죄 없이 죽음을 당했기에 외갓집이 패망하게 되었노라고 한탄하면서 세자의 이러한 고변이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상소가 올라왔고 결국 민무휼, 민무회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하죠. 윤정 교수는 이 상황을
태종이 외척을 제거하는 데 세자를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외척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세자를 활용했을 때 굉장히 엄중한 왕권은 보여줄 수 있지만 세자는 스스로의 자기의 하나의 오른팔이 될 수 있는 세력을 스스로 잘라버릴 수 있는 경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세자에게 결코 이것은 별로 좋은 앞으로의 군신 관계에서도 영원히 신뢰를 더불어 왕권을 유지해야 되는 신국왕이 될 사람으로서 결코 후덕하고 인자한 이미지로 다가갈 수는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양령이 국왕의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부왕에게 두 외삼촌을 고자질해서 죽게 만든 사람이라는 이 이미지는 지울 수가 없을 테니까 이미 현군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큰 흠결을 아는 셈이죠. 그렇다면 앞에서 거론한 하륜, 이숙번 그리고 황희는 어떻게 될까요? 태종 16년 11월 6일 주상 전하, 신조말생이옵니다. 이런 시간에 지신사가 어인일로 들어와 고하라. 예, 전하. 다름이 아니오라. 진산부원군이 진산부원군은 지금 정평에 가 있지 않느냐? 벌써 돌아온 것이냐? 정평에서 급히 소식을 전해왔사온데 그래, 무슨 소식을 전해왔느냐?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부음을 전해왔사옵니다. 뭐라? 진산부원군이 죽었다는 말이냐? 이런 안타까운 일이로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로다. 삭복은 우리 조선 왕조의 왕업을 시초한 땅이고 조정의 능침이 있는 곳이기에 사신을 보내서 살피려 했으나 마땅한 사람이 없던 터에 진산부원군이 쇠약한 몸으로 자청의 길을 떠났던 것인데 그때 교회에 나가서 전송했던 것이 결국 마지막이 될 줄을 어찌 알았겠는가. 슬프고도 슬프도다. 진산부원군 하륜이 정평에서 졸하였다. 부음을 전해오니 임금이 심히 슬퍼하여 눈물을 흘렸다. 사흘 동안 조회를 파하고 이래 동안 육고기가 없는 수라, 즉 소선을 하였다. 쌀과 콩 각각 50석과 종이 200권을 하사하여 장례를 치르게 하였으며 예조자랑 정인지를 보내서 제를 지내게 하였다. 하륜은 이때 이미 70세로서 벼슬길에서 물러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명을 받아서 삭북, 즉 지금의 함경도 땅에 있는 선왕의 능침을 돌아보고 오던 중에 함경도 정평에서 숨을 거둔 것이죠. 앞에서 거론했던 3명의 핵심 인물 중에서 하륜은 이렇게 천수를 누린 뒤에 자연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숙번은 어찌 됐을까요? 태종 16년 6월. 그때 임금은 가뭄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여러 대신들도 날마다 나아가서 임금에게 가뭄 피해를 막을 방책을 의논드리면서 저마다 두려워하고 몸들 곳을 몰라 분주히 움직였다. 그러나 이숙번은 병을 핑계하고서 여러 달 동안 대궐에 나오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우의정 박은과 병조판서 이원을 은밀히 불러서 이숙번이 지은 죄상을 비밀리에 유시하였다. 자, 태종이 누군가를 제거하기로 작정했을 때 늘 사용하던 방식이죠. 측근 인사 두어 사람을 몰래 불러서 제거 대상자의 잘못을 은밀하게 귀띔해 줌으로써 대간의 탄핵 상소를 유도한 다음 한참 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유배형이나 사형에 처하는 방식이 그것입니다. 자, 우선 태종이 은밀히 부른 이 두 사람이 우의정 박은과 병조판서 이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박은은
열흘 남짓 전에 새로 우의정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태종은 그 두 사람에게 이숙번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불경하고 무례한 인물인지 그 죄상을 들려주고 나서 승정원 대원들에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숙번은 근래 어찌해 궁궐 출입을 하지 않는 것이냐? 몸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있사옵니다만.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이냐? 듣자 하니 다른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대체 이와 같은 신하가 있으니 하늘이 어찌 비를 내리겠는가? 좌대원 서서는 며칠 전에 쑥번의 집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갔을 때 이숙번이 어찌하고 있더냐? 예, 전하. 지난 5월 25일에 신이 마침 강무의 장소를 한 군데로 정하는 일 때문에 어명을 받자옵고 이숙번의 집에 다녀왔사옵니다. 그때 강무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느냐? 그날이 마침 우의정 등을 새로 임명한 날이었사온데 그때 신과 이숙번이 나눈 대화는 이러하였사옵니다. 그럼 강무 얘기는 이만하고 요즘 정사가 대체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그대는 잘 알고 있을 터이니 어디 말해보게. 마침 오늘 전하께서 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그래, 어느 자리에 누가 바뀌었는가? 남재가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고 유정현이 좌의정이 되었으며 그럼 우의정도 새로 바뀌었는가? 그렇습니다. 전하께서 박은을 우의정에 제수하셨습니다. 무어라, 박은을 우의정에? 그렇습니다. 박은 그자는 일찍이 내가 밑에 두고 부리던 자인데 내 명이 통하는 자가 바로 박은인데 말이야. 주상이 박은을 우의정에? 이숙번이 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냐? 무슨 뜻으로? 주상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고 박은을 천거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으로 하는 말이었사옵니다. 무례한 지구. 자, 글쎄요. 이 정도를 가지고 무슨 대단한 죄를 범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신들과 대신들의 탄핵 상소가 빗발칩니다. 태종이 이미 무례하고 불충하다고 운을 떼놨기 때문이죠. 전하, 일찍이 공자가 말하기를 임금을 섬기는 데는 예절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사옵고 또한 신하가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야 한다고 하였사온데 만약 신하된 자가 무례하고 불충하다면 죄가 이보다 큰 것은 없사옵니다. 이숙번이 참찬 의정부사였을 당시 정승인 하륜과 주상전하 앞에 들어가 앉았다가 이숙번이 먼저 나오고 하륜이 머물러 있으면서 국정을 아뢰었사온데 이숙번은 불경스럽게도 계단 아래 잠복하여서 전하와 하륜의 얘기를 엿들은 적이 있사옵니다. 뿐만 아니오라. 주상 전하께서 충청도 태안에서 강무하려고 할 때에는 이숙번이 주상 전하께 전하, 순제에다 운하를 파는 일은 조정 중론이 분분하여 아직 가부를 정하지 못하였사오니 전하께서 친히 현지에 가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이렇게 아뢰었는데 그 후 전하께서 그 땅으로 행차하시어서 여러 대신과 함께 이를 의논하실 때에 이숙번은 전하를 옆에서 모시고 있으면서도 홀로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였사옵니다. 어찌 이리 무리할 수가 있단 말씀이옵니까? 자, 좀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죄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요. 물론 태종이 옛일을 회상해서 귀뜸해준 내용이었겠죠. 그러나 태종이 정작 이숙번을 내치려 한 것은 다음과 같은 대목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주상 전하, 민무구와 민무질이 자진한 것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복지한 것이온데 그때 이숙번은 전하께 들어가 고하기를 전하, 신이 민무구와 민무질을 내치는 데에 앞장섰으니 이제 세자가 신을 싫어하지 아니하겠사옵니까? 그러므로
신은 이제부터 세자를 수시로 만나 가까이 하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말했사오니 어찌 금장의 마음이 있지 않았겠사옵니까? 이숙번이 세자에게 가까이 접근하려 한 것은 금장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금장이란 곧 신하가 임금을 배반해서 난을 일으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태종은 그가 혹시 세자에게 접근해서 권력을 쥐게 되면 그것을 남용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점을 경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숙번 제거 과정은 태종의 그런 정적 제거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른바 태종이 자신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 것이 정치적 설거지 작업인데요. 내가 공신들 또는 외척들은 다 쓸고 가겠다. 너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선정을 베풀어라. 라는 게 이제 후대 왕에 대한 태종의 배려인데, 이숙번 같은 경우는 그런 다분히 공신으로서의 그런 위험성, 권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마치 시몬이라는 사람이 세종의 장인이 무슨 특별한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강상인을 들어서 그렇게 제거하는 것처럼 문제가 될 만한 것을 공세적 정적 제거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드러나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리는 방식이 태종의 정적 제거 방식이거든요. 자, 이외에도 이숙번을 겨냥한 탄핵 상소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일단 이숙번은 어명에 따라서 연안부, 즉 지금의 황해도 연백으로 자원안치됩니다. 자원안치란 도성에서 추방해서 지방으로 내치되 당사자가 원하는 곳에 가서 지내게 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러자 그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가 끊이질 않았고, 이숙번은 결국 1417년에 경상도 함양으로 유배됩니다. 뒷날에 세종 때 용비어 천가를 펴내는 과정에서 조선 개국 초기의 사실을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해서 불려 올려진 다음 잠시 편찬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편찬이 끝나자마자 다시 유배지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1960, 70년대쯤에 지방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분이라면 늦봄에서부터 여름철에 이르는 기간에 마을이나 학교 인근의 산으로 몰려가서 송충이 잡이를 했던 기억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송충이 잡이에 사람을 동원했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조선 개국 이후 아주 대대적으로 사람을 동원해서 송충이 잡이에 나섰던 것은 태종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때 송충이가 산에 가득하다 하였으므로 임금이 근심하여 좌우 신료들에게 물었다. 송악산에 송충이가 가득하다 했는데 사실인가? 그렇사옵니다, 전하. 송충이는 어느 시대부터 있던 것인가? 역사 기록을 찾아보니 고려 원종 때에 300명의 사람을 시켜서 송충이를 잡았다 하였사옵니다. 송충이를 잡아서 어찌 처리했다 했는가? 잡아서 모두 강물에 던졌다 하옵니다. 송충이 피해는 다른 재앙과 달라서 인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경들은 어째서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벌레가 잎을 먹으면 소나무는 반드시 마를 터인데 송악산 소나무가 다 말라 죽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당장 인원을 징발해 송충이를 잡도록 하라. 태종 3년 4월 21일 승추부, 순위부, 유후사, 군기감 소속의 장인을 징발하고 문무백관에게 품등에 따라 사람을 내도록 하여 송악산 골짜기에서 송충이를 잡았다. 동원된 인원이 모두 10,000여 명이나 되었다. 그들을 총재, 상호군, 대호군 등에게 나누어 거느리게 하고 송충이 잡이에 나섰는데 한 사람이 10대 정도씩 잡아서 땅에다 묻었다. 그런데 이 기사의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입니다. 재릉의 소나무에 벌레 하나가 있었는데 크기가 팔뚝 같고 길이가 한 자나 되었다. 재릉이면요, 황해도 개풍에 있는 태조 이성계의 정비 신의왕후 한씨가 묻힌 능인데요, 팔뚝만한 굵기에 길이가 한 자나 되는 벌레라면 송충이는 아닐 텐데요. 대체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어찌됐든 바로 이 재릉 일대 소나무들의 유독 송충이가 성했던 모양입니다. 세종 3년 4월에는
사람을 동원해서 송충이를 잡으려다가 엄두가 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자, 송충이가 워낙 많아서 안 되겠다. 여기서부터는 손으로 잡는 것은 포기하고 비상한 방법을 쓸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피하고 산에다가 불을 질러버려라. 재릉 바깥쪽의 산을 불태웠다. 작년 겨울부터 봄까지 송충이가 솔잎을 먹어서 이루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불을 지르고 안쪽 산은 백성을 동원하여 송충이를 잡았다. 자, 그야말로 빈대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운 격입니다.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지금의 서울 인근에서 송충이를 잡았다는 기사가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태종 5년 4월 12일 송충이가 종묘 북쪽의 산과 백악산, 인왕산, 그리고 장이동의 여러 산에서 솔잎을 갉아먹으므로 오부의 사람들을 징발하여 잡게 하였다. 그런가 하면요, 태종 9년 2월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에 송충이의 피해가 심했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관리들이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종 31년의 실록 기사에서 관리들끼리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송충이가 번성해서 생긴 피해를 단순한 해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재앙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저기 보이는 저 소나무들은 말이야, 그 예전 태조 때부터 길러온 것인데 작년부터 서울에서 십리반경의 소나무들을 송충이가 모두 갉아먹어 버렸다니까. 봐봐, 그 말라 죽은 소나무가 지천이잖아. 어딜 그뿐인가. 아예 왕실 능침의 소나무들까지도 송충이가 모두 먹어치우는 판인데. 한성부에서 아무리 사람을 풀어서 잡으려고 해도 어림도 없으니 보통 일이 아니지. 자고로 나라에 공을 세운 게 없으면서 녹을 받아먹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송충이가 소나무와 잣나무의 잎을 먹는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연한 재해가 아니야. 맞아. 이 공자께서도 날씨가 차가워진 뒤라야 송백이 시들지 않는 것을 안다고 하셨거든. 이 대자 소나무는 눈서리 속에서도 혼자서 우뚝하니 이 진실로 보통 나무가 아닌 게야. 그런데 지금 하찮은 송충이에게 모두 먹히고 말았으니 이는 반드시 이 나라의 군자의 도가 소멸되고 소인의 도가 반을 치려고 하는 징조라고. 양령이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 대신 뒷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령이 태종의 후계자로 옹립되는 이른바 세자 폐립 사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태종 18년 개성 이어와 한양 환도의 정치사적 의미라는 논문을 통해서 양령의 세자 폐립 사건을 분석한 진주교대 윤정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세종 리더십 연구소의 박현모 연구실장과 함께 차근차근 탐색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자 이치, 즉 양령이 군조로서 갖춰야 할 제왕학을 공부하는 서연에도 참가하지 않고 여색을 탐하는 등 실행을 되풀이해서 태종을 실망시켰다는 요지의 왕조실록 기사를 몇 차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실록에 실린 이 기사들을 과연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 이것부터 생각해보죠. 우리는 세자 양령이 방탕한 행동을 일삼아서 태종이 그를 폐하고 대신 충령을 세자로 책봉했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알고 있는데요. 윤정 교수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세자 폐립이 사실은 양녕대군의 실행에서 왕제의 자질이 없다, 왕이 될 자질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폐립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실록을 일견 처음 읽었을 때의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록이라는 사설을 읽을 때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 편찬사서라는 점입니다. 일지처럼 있는 일들을 다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 양녕대군 제가
왕위에 올랐다면, 가장이라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어리를 들이거나 경연에 안 나갔거나 이런 일상적인 요소들의 실행들이 과연 기록에 남았을까? 당연히 남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양령이 그동안 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할까요? 참고로 양령의 본명은 이제입니다. 태종 4년 8월 6일 원자 이제를 봉하여 왕세자로 삼았다. 임금이 교서를 내려 중회에 포고하였다. 예부터 제왕이 일찍이 세자를 세우는 것은 나라의 근본을 높이고 백성의 뜻을 정하는 일이었다. 과인은 부덕한 몸으로서 선조가 쌓아올린 덕을 이어받고 태상왕이 창업해 내려주신 대통을 이어받았으나 과인에게 지워진 중임이 두려울 뿐이다. 원자 이제는 적장자의 지위에 있고 남보다 빼어난 자질이 있다. 그러나 예의와 겸양을 알지 못하니 장차 어찌 어진 이들과 친하겠으며 또한 어찌 정치를 잘 보필할 수 있겠는가. 허나 원자는 타고날 때부터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학문이 날로 깊어지니 이달 초여센 날을 기해 왕세자로 삼는 바이다. 자, 비록 세자 책봉 교서에서 태종이 세자가 아직 예의와 겸양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책봉 당시 세자의 나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으로 13살 때인 서기 1407년. 세자 이제를 신년 할애 사절로 명나라 서울에 보냈다. 세자를 진표사로 임명하였다. 임금이 법복을 갖추고서 장의문으로 나가 세자를 영서역 동쪽에서 전송하였다. 명나라 서울까지는 길이 멀고 험하다. 허니 마땅히 몸조심해야 하느니라. 세자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다. 이번의 행차는 이 나라 종묘 사직과 백성을 위한 계책이니라. 알겠느냐? 세자가 울면서 하직하니 임금도 또한 눈물을 흘리고 좌우 신료들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13살 어린 나이에 먼 길을 떠나서 명나라의 서울로 향했던 세자 이제는 명나라 황제를 만나는 등 외교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옵니다. 이후에 이제의 세자로서의 지위는 한결 견고해졌겠죠. 그리고 차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자는 명나라 사신을 맞이해 외교 문제를 논하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16살 때인 서기 1410년에는 태종이 궐을 비운 사이에 감국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 감국이란 임금이 서울을 비울 때 왕세자가 서울에 남아서 일시적으로 국왕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자, 이때까지는 세자 양령에 대한 문제가 될 만한 부정적인 기사가 올라있지 않습니다. 제2차 왕자의 난 이후에 태종이 즉위하고 후계자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1, 2차 왕자의 난이 다 후계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별 무리 없이 후계자 선정을 해서 소위 말하는 즉위하에 있는 태종의 왕권이 계속 유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했죠. 그 과정에서 선택된 것이 태종의 적장자인 제입니다. 태종 4년에 책봉이 되는데 이후에 태조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한양으로 환도합니다. 그리고 명나라에도 직접 조연을 하고 돌아와서 인연 때문인지 아니면 당연히 세자로서의 위상 때문인지 명나라의 사신이 올 때도 그것을 접대하는 아주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가 사망할 때까지 세자의 행실 중에 나쁜 행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넘어서 오히려 세자로서의 역할을 익숙하게 수행할 나이에 기생과 사통했다는 등 세자 이제의 부정적인 면모를 기술하는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철없던 어린 시절에 이런저런 일탈이나 비행을 일삼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고쳐지는 법인데요. 양령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자 역할에 익숙하게 됐을 때부터 이런저런 일탈 행위가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 실수들은 좀 어렸을 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외려 여기는 거꾸로 세자의 역할을 아주 익숙하게 됐을 때부터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과연 정상적으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소한 실행들이 실록에 기록되는 것 자체가 과연 진짜 그랬으냐라는 점 하나고요. 진짜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잘 나가는 집안에서 그 집안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이 과연 얼마나 세상에 알려지느냐라는 차원에서 보면 궁궐 안에서 벌어졌던 실행들이 전부 실록에 기록됐다라는 것이 세자의 진짜의 품성을 보여준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권력적 수사로서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양령의 세자 폐립의 실마리가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른바 어리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태종 17년, 서기론 1417년 2월. 저하, 세자 저하. 거기 누가 왔느냐? 아, 들어오너라. 신, 악공 이호방이옵니다. 그래, 오늘은 연회도 없는 날인데 악공인 네가 무슨 일로 왔느냐? 세자 저하, 어리라는 여인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리라니? 어리가 누군데 그 이름을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냐? 전에 중추벼슬을 지낸 곽선의 첩이온데 한양 천지에서 비교할 여자가 없을 만큼 자색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재예까지 겸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도성에 바다하옵니다. 허허, 그래? 그렇다면 내가 그 어리라는 여자를 만나야겠구나. 네가 말을 꺼냈으니 당장 나가서 그 여자를 도모하도록 하라. 그리하겠습니다, 세자저하. 물론 어리는 비록 첩이라고는 하지만 곽선이란 자의 첩이었기 때문에 어엿한 유부녀였습니다. 어리를 세자에게 연결해 주려는 악공 이호방의 공작은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호방의 제안을 어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호방은 세자에게 알려서 순항, 즉 수를 놓은 비단 주머니를 선물로 주면서 회유했지만 그래도 어리는 쉽게 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순항을 주자 어리가 사양하였지만 억지로 두고 돌아왔다. 어리가 곽선의 양자인 이승의 집에 찾아가서 이 일을 알렸다. 그리고 그 집에 남아 며칠간 유숙하였다. 이때 또 다른 악공인 이법화가 달려가 세자에게 고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부추겼다. 세자가 어린 환관을 거느리고 대궐담을 넘어서 이호방의 집으로 간 뒤 드디어 이승의 집에 이르렀다. 뉘신데 늦은 시각에. 조용하시오. 세자 저하께서 왕림하셨어. 아니, 세자 조하께서 어인일로 소인의 집에까지. 어리가 이 집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오셨소. 어리는 제 양부의 첩이온데 아무리 세자 저하라 하여도 만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세자인 내가 직접 청하여도 정녕 못 만나게 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당장 어리가 있는 방으로 안내하거라. 이승이 처음엔 고분고분하지 않았으나 세자가 엄포를 놓고 강요하자 만나게 해주었다. 드디어 세자는 어리를 환관 이법화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궁중으로 납치하였다. 세자가 이승에게 활을 선물로 보냈다. 그러나 이승이 임금에게 아뢰려고 하자 세자가 사람을 시켜 힐난하였다.
내가 한 일을 니놈이 사원부나 형조에 고하려고 하는 것이냐? 대체 이 일을 어디에 고하겠다는 것이냐? 이승은 세자의 말이 두려워서 결국 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자가 조정관리의 첩인 어리를 협박해서 사통했다는 소문은 곧 태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결국 곽선의 양자인 이승은 임금 앞에 불려나가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어리라는 여자는 네 양부의 첩이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주상전하. 어찌된 일인지 사실대로 고하도록 하라. 예, 전하. 지난번에 신이 가족을 거느리고 양부가 사는 적성현에서 서울로 돌아올 때 어리가 서울에 사는 족친을 보고 싶다고 말하였고 제 양부가 이를 허락하므로 신과 함께 왔었사옵니다. 며칠 있다가 어리가 신에게 이런 말을 하였사옵니다. 근자에 참으로 기이한 말을 들었다. 기이한 말이라뇨?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데요? 권보라는 사람의 첩인 계지가 나를 찾아와서 효령대군이 나를 보고자 한다고 얘기를 하기에. 뭐요? 효령대군이 무엇 때문에? 그래서 재차 물었더니 나중에는 나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효령대군이 아니라 세자저하라고 하더라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본래 병이 있고 얼굴도 예쁘지 않은 데다 더욱이 지금은 남편이 있는 몸인데 그것이 무슨 소리냐고 야단을 쳐서 보냈지. 그래서 그 뒤에 어찌 되었느냐? 며칠 뒤에 날이 저물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기에 종을 불러 내다보게 하였더니 대문 밖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세자전에서 온 환관 김기였사옵니다. 김기가 말하길 세자께서도 오셨다 하기에 신이 이를 듣고 황급하게 의관을 차리고 나가 뵙고 엎드렸더니 세자께서 말씀하길 빨리 어리를 내놓으라 하심으로. 그래서? 그리하여 신이 부득이 그 말을 좇았사옵니다만 세자께서 어리를 데리고 가신 그 뒤론 신도 그가 간 곳을 알지 못하고 있었사옵니다. 이 같은 큰일을 당하여 전하께 즉시 아뢰어야 마땅한 일인 줄 알았사오나 죽여주시옵소서, 주상전하. 사건의 내막이 대개 이렇습니다. 자, 이 사건의 여파로 세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명이다. 큰일을 알고도 즉시 고하지 않은 이승, 저자에게는 편 100대를 가하라. 예. 여기에서 편은 가죽채찍을 일컫습니다. 임금이 조말생에게 명하여 이승에게 편 100대를 때리고 그 직첩을 거두게 하였다. 또 권보를 소환하여 신문하였더니 사실을 숨기고 고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의금부에 가두고 참찬 윤향, 우부대연 목진공 등을 형조에 명하여 문초하게 하였다. 또한 지사 김사문을 공주로 보내서 이호방을 잡아오게 하고 도사 양지를 경성에 보내어 구종수를 잡아오게 하였다. 삼군 진무 이닝경도 의금부에 가두도록 명하였는데 그는 동궁의 출입문 파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의정부와 육조와 대간에 명하여 권보, 이승, 이호방, 이법화 등 관련자들의 죄를 의논하게 하였다. 자, 이렇게 해서 세자가 어리를 만나는 데에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전하, 세자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 세자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이런 일을 하기에 이르렀겠사옵니까? 이는 세자로 하여금 불의에 빠지게 한 것이오니 반역과 무엇이 다르겠사옵니까? 또한 전하께없어 세자가 착한 일을 하도록 하신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세자의 일시적 쾌락만을 얻게 하려고 했사오니 그들이 주상께 불충하였음 또한 분명하옵니다. 세자의 전후 좌우가 모두 정직한 사람으로 채워진다면 세자께서 좋게 천선케가할 것이옵니다. 연로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엄벌에 처하시옵소서.
경등의 말이 옳소. 그리하겠소. 이만 파하겠으니 돌아가시오. 지신사 조말생과 병조판서 이원은 잠시 남도록 하라. 여러 신하가 모두 돌아간 뒤에 조말생과 이원을 남아있게 한 다음 태종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태종은 그 자리에서 어리가 관련된 그 사건의 주인공인 세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세자의 행실이 이와 같으니 과인은 태갑을 내쫓던 고사를 본받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여기에서 어리 사건과 관련해 세자 이제를 태갑의 고사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옛 중국 은나라의 제2대왕 태종은 즉위하고 나서 3년 동안 매우 포악하고 방탕하였다. 그러자 이윤이 그를 왕위에서 내쫓았다. 쫓겨난 태종은 3년 뒤에 크게 반성하고 다시 돌아와서 선정을 베풀었는데 바로 이 고사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태종의 이 얘기는 어리의 건으로 세자 이제를 내쫓았다가 나중에 반성하거든 다시 불러서 기회를 주겠다, 이런 뜻이죠.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 조말생과 이원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이원이 태종의 말을 받아서 황급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상 전하, 하문하신 말씀은 다 옳은 말씀이옵니다. 하오나 우리 세자께서는 본래 타고난 성품이 아름다우니 만약 주변에서 아첨하는 무리들을 제거하고 정직한 사람을 골라서 가르치게 하신다면 앞으로 반드시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될 것이옵니다. 실록에는 이원이 이렇게 말하자 임금이 옳게 여겼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쩍 한번 비친 내용이긴 하지만 아마도 이때 태종은 내심으론 세자 이제를 세자 자리에서 내치는 문제도 검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세자가 어리를 만나서 사통했다는 그 사실이 세자의 자리를 폐할 만큼 그렇게 중대한 사건일까요? 여자를 끌어들이고 라고 얘기했지만 이건 조선 후기의 궁궐처럼 왕자나 국왕이나 세자가 궁궐에만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강물을 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고려적인 양상이 유지되던 상태였기 때문에 세자에게 그렇게 큰 실행을 얘기할 만큼 상황이 발생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바로 이 어리 사건 이후로는 세자인 양령을 폐하는 쪽으로 상황이 차근차근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태종은 대체 언제부터 양령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역사학자들마다 각각 다양한 분석을 내놓는데요. 한국학중앙연구소의 박현모 실장은 조금은 독특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즉, 세자 이제가 명나라에 다녀온 이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그의 명나라에 대한 시각이나 인식이 태종 자신과 달랐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견이죠. 이성계의 즉위교서에도 있고 태종도 그러는데 심지어 세종의 취임사에도 있는 것이 이른바 명나라와의 그런 그 4대 외교거든요. 저는 그걸 바꿔서 강대국 동맹 노선이라고 부릅니다.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외적 안보를 확보하고 그 비용으로 국내 안정에 이제 힘쓰겠다라는 그 노선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국시와 같은 것인데 그 세자인 양령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명나라 사신들과의 자꾸 트러블이 생기면서 야, 얘한테 맡겼을 때 상당히 좀 그 위험할 수 있다. 그게 결정적인 그 태종의 마음이 변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나라에 대한 이른바 존명사대의 노선은 조선의 국시와도 같은 외교 방침인데요. 세자가 자꾸만 명나라 사신과 갈등을 빚는 등 명나라의 위태로운 시각을 드러내자 태종이 내심 양령으로 보위를 잇게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윤정 교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확증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태종 13년 이후 정도면
페립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역사학계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외척의 제거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양녕대군에게 정상적인 세자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빼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보면 과연 태조 사후 태종이 어떤 후계 구도를 그리려고 했는가에서 이거는 좀 준비되어 가는 과정, 물론 아버지니까 단기적으로 교체해야겠다 이런 뜻이 있었다고까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상황상은 아주 오랜 기간 세자의 폐립이 준비되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민무구와 민무질 등 세자의 외삼촌들이 태종이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려고 하자 기뻐했다는 이유로 무참하게 죽인 다음 다시 나머지 두 외삼촌인 민무휼과 민무회마저 목숨을 거둔 바로 그때부터 이미 태종은 폐세자를 밑그림으로 그렸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분석이죠. 물론 이 역시 개인적인 견해일 뿐 그 진실은 태종 자신만이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어리 사건으로 태종의 심기가 불편해지자 신료들 중에서 가장 좌불안석이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세자에게 경전을 강론하고 군주로서의 도리와 품성을 가르치는 임무를 띈 빈객, 즉 세자의 스승들이었겠죠. 변계량, 이맹균, 탁신 등이 태종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 세자를 이렇게 되게 한 것은 실상 신등이 교도를 잘하지 못한 탓이옵니다. 그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서 구종수를 취재할 때에 세자께서 다시는 전철을 밟지 않겠노라 다짐하여 싸웁니다. 그 다짐의 글을 서현청의 벽에다 붙여두기까지 하여 싸운데 어찌 이번 같은 일이 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사옵니까? 허나 이것은 경들의 죄가 아니오. 과인이 아비이면서도 능히 바른 방향으로 가르치지 못했는데 하물며 경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소. 허나 그 실상을 따지고 보면 경들의 과실도 아니요 또한 과인의 과실도 아닐 것이오. 신등은 주상 전하께 보답할 길이 없사옵니다. 세자께서 사리에 통하시어서 마음을 평정하게 세워 전하에게 지극히 효도하실 줄만 알았지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줄 알았겠사옵니까? 실로 신등이 교도하지 못한 책임이 크오니 신등의 죄에는 형언할 수 없사옵니다. 예전에 과인이 임실의 강물을 떠날 때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세자의 행실을 고치겠다고 과인에게 다짐하고서 겨우 이순도 넘지 못해 다시 전철을 밟았으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하오나 전하, 세자께서는 타고난 자질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니 고치기 어려운 것은 아니옵니다. 만약 세자 주변에 있는 나쁜 무리를 제거하신다면 하루아침에 천선개과할 것이옵니다. 아니요. 은나라의 태갑은 3년 만에 능히 포악한 성품을 고치고 돌아와 선정을 베풀었다고 하지만 세자는 고치지 못할 것이오. 세자에 대한 태종의 태도가 점점 더 완강해집니다. 드디어 태종 17년 2월 17일 세자를 찬성 김할로의 집에 머물게 하라. 또한 일체의 공상을 정지하라. 공상이란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종은 세자를 세자의 장인인 김할로의 집에 가택 연금하고 생활용품을 끊어버리도록 어명을 내린 것이죠. 태종은 아예 어리 사건을 구실로 세자를 꼼짝 못하게 묶어두겠다고 작심을 한 것입니다. 태종이 어리의 문제를 구실로 삼아서 그 뒤에 진행하는 행적이 더 문제라고 했는데요. 일단 세자가 처가인 김할로의 집에 감금당하는 처지가 됐으니 세자를 가르치던 변계량 등의 빈객들이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변계량 등은 부랴부랴 어전으로 달려갑니다. 전하, 오늘 신등이 왕세자가 머무는 곳에 나아가서 세자께서 법도를 무너뜨리고 욕심을 마음껏 부려 주상 전하의 염려를 충동시켰다고 극진히 아뢰어 싸웁니다.
그랬더니 세자가 뭐라 하던가요? 세자께서 땅에 엎드려 흐느껴 울면서 허물을 뉘우쳐 말씀하기를 이후로는 다시는 이 같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사옵니다. 지난번에도 허물을 고치겠노란 맹세를 해놓고 한 달도 아니 되어 그 전처를 밟지 아니하였소. 전하, 세자께서는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사오며 삼가 다시는 이같지 않겠다고 맹세 또 맹세하였사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자가 변계량 등에게 그처럼 눈물로 회개하고 잘못을 고치겠노라고 절절하게 반석을 했는지, 아니면 변계량이 위태로운 지경에 몰린 세자를 구하기 위해서 과장해서 태종에게 고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변계량 등이 간절하게 세자의 편에 서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종의 태도는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세자가 일찍이 하늘을 가리키며 허물을 고치겠다고 말하고서도 지금 그 말을 실천하지 못했으니 과인이 어찌 믿고 경들의 말을 고지듣겠소. 또한 성심으로 허물을 고친 자취를 남에게 보여주기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반성의 근거를 장차 무엇으로서 과인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오. 경들은 돌아가서 세자에게 다시 물어보고 오도록 하시오. 그런데 태종은 물러나오는 변계량을 다시 불러들이고는 아주 은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가 다시는 예전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세자로 하여금 종묘에 서고하게 하시오. 세자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글을 써서 종묘에 고하라, 이러한 어명을 내린 것이죠. 세자에게는 매우 모욕적인 명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